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먹는 버섯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되게 좀 특별한 걸 하나 하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상 작가님의 정말 완전 첫 번째 북토크에 다녀왔어요. 이번에 이미상 작가님이 이중작가 초롱이라는 이런 명작을 내셨잖아요. 이 책을 내시고 첫 번째로 한 북토크에 제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또 다녀왔는데 이제 막 이 작품에 대해서 북토크에서 얘기를 듣고 막 하니까 너무 막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다녀와서 얘기를 할 데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아무래도 되게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고 오늘 북토크에서 들은 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쉬운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북토크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이 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어서 그중에서 좋아하는 대목들을 되게 많이 읽을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지점들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어차피 안 읽으실 분들이라거나 다 읽으신 분들이라면 마음 놓고 들으셔도 되겠지만 좀 스포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다 읽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중작가 초롱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미상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2018년에 웹진 비유라는 곳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땐 등단하기 전이었거든요. 등단하기 전에 이 웹진 비유에 올렸던 하긴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하긴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이 하긴이라는 소설이 등단 안 한 작가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지? 라면서 평론가들한테 이렇게 막 발견이 되면서 2019년에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시면서 유명세를 떨치시기 시작했고요. 2021년인가? 2022년에도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앞에 소설에 나왔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물들이 그 다음 소설에서 어떤 메타포라든지 이어지는 이야기 같은 것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책 전체가 거대한 이야기, 전체 하나의 이야기 거대한 세계처럼 읽혀서 전 이걸 읽는 내내 한 줄 한 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두 번째 2회 독에서는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한번 책 한 권 읽어볼까?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은 아니었고 저처럼 시간을 딱 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연필로 막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저한테는 좀 어려운 소설이었고요. 그래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소설에 이 인물이 여기 등장하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막 이걸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되게 즐거운, 그냥 독자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으로 재미있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에 등장했던 이 인물이 다음 소설에도 또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각자의 소설집에 수록된 이 소설들을 좀 인물 위주로 영상을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그 북토크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 이미상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는 자극이 많은 상태가 좋다. 그것을 날려버리거나 인정하거나 소설로 대답하면 된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반응들, 평론가 혹은 독자들의 반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을 좀 나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거나 혹은 그걸 인정해. 너무 완전히 맞다고 생각해. 너의 말이.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상호작용 자체가 이미상 작가님 스스로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작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미상 작가님은 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필명인지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요. 분류미상,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좀 불려내고 담아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미상, 분류미상에서의 그 이미상이라는 이름을 필명으로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소설집 안에 있는 소설 전체를 다 훑어보진 못하더라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몇 개 이렇게 찝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책 첫 번째에 수록되어 있는 하긴이라는 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인물은요, 김이라고 하는 캐릭터였어요. 김과 규는 이제 대학 시절에 운동권 단체 같은 곳에서 만나서 계속 같이 운동을 하다가 부부가 됐고 아이를 낳은 상태인데, 그 아이가 김보미나래라는 이름의 아이예요. 다른 주변에 그 같이 운동했던 단체 친구들의 아이들은 막 되게 공부를 잘하거나 막 소설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김보미나래 자기 딸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유학까지 보내고, 그리고 그 유학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큐 영상을 보내면 내가 여기 한국에서 편집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다 나서서 자기 딸을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겠다, 이런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 김보미나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거역해버리죠. 미국에서 아이를 가져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 아이를 결국에 한국에서 낳게 되는 그런 전개가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김이라는 인물이 인상적인 이유는, 김이라는 사람이 지금 칼럼에 글을 연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글에 연재하는 글의 제목이 하긴 하는 남자예요. 근데 이 하긴 하는 남자를 라는 이름을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 아내의 어떤 말로부터 따왔다는 거죠. 그 대목을 이 소설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아내에게 찬탄을 받던 때가 있었다. 하긴 하는 남자도 그녀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오래전 우리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에 아내에게 내가 왜 좋으냐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개중 형이 하긴 하는 남자라서. 나는 그 말이 좋았다. 하긴 하는 남자는 당위를 내세우는 남자와 무책임한 남자 사이에 있는 남자다. 하기로 했으면 해야만 하는 고지식한 남자도 아니고, 한다고 해놓고선 안 하는 불성실한 남자도 아닌 약간 힘을 뺀 채 나른하게 완수하는 하긴 하는 남자.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긴 하는 남자는 좀 애매한 게 칭찬은 아니잖아요. 칭찬은 아닌데, 굳이 한번 잘 생각해보면 하긴 하는 남자라는 칭호에 맞는 남자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물론 칭찬은 아닌데 이게 하긴 하는 여자와는 다른 느낌의 어떤 그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하는 남자라는 단어에는. 근데 이 하긴 하는 남자라고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칭송을 받았던 자기 자신이 이제 아내는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남자는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하긴 해요. 모든 걸.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긴 하죠. 그리고 이 남자는 바람을 피기도 했습니다. 40대, 50대의 남자가 거쳐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긴 하면서 거쳐가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하긴 하는 남자라는 이 단어가 오염된 거죠. 이 남자의 세월을 통과해내면서. 그랬을 때 이 남자의, 김씨라는 남자의 모습이 되게 애잔하면서도 너무 얄미운 거예요. 원래 하긴 하는 남자야 나, 이렇게 말하면서 바람을 폈던 것도 그럴 만한 당위가 있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얄미웠고, 이 딸의 어떤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이 사람의 모습도 애잔하다라기보단 얄미움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어떤 윗세대, 어른 세대의 위선과 위약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이상의 차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긴이라는 소설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내, 규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규라는 사람, 그리고 이 김이라는 사람과 바람을 폈던 사람까지 다 나오는
되게 세계관이 한번 확장되는 느낌이죠. 싹 하고. 그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 소설이 이 책의 다음 편에 수록되어 있는 그 친구라는 소설이에요. 그 친구. 이것도 앞선 학인이 운동권 시절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친구에서도 그런 내용을 조금은 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내 규와 남편 김은 운동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구지경이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구지경이라는 여자랑 이 모임에서 이 남편 김이랑 바람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인상적인 캐릭터를 좀 잡자면 저는 구지경이라는 이 남편과 바람 폈던 이 여자가 좀 생각이 나요. 이 여자는 마치 모임 중독자처럼 막 독서 모임도 가고 영화 모임도 가고 등산 모임도 가고 온갖 모임들을 막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중독자 지경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추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추방 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늦는다거나 뭘 페이퍼를 읽어와야 된다면 절대 안 읽어오거나 뭐 이런 건 그렇다고 쳐도 꼭 자기가 늦은 마당에 모임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빼내가지고 전화해서 나 어딘지 잘 모르겠어. 여기 길을 잘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빼내서 이 모임을 완전히 흐름을 딱 맥을 끊어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너무 열이 받아서 구지경은 늘 모임에서 추방당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구지경이 재미있는 포인트는 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다라는 건데, 그걸 왜 졸업을 못했냐 하면 자기가 연체된 도서가 있었는데 그걸 반납을 안 한 거예요. 연체료가 1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털어내면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끝까지 책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반납을 안 한 거예요. 결국 졸업을 못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문장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피하는 사람들, 실눈 뜨고 사는 사람들. 구지경도 눈꺼풀을 바짝 내리고 사는 거죠. 집에 수북이 쌓인 단수 경고장을 볼 때도, 피임을 안 하고 했던 섹스를 떠올릴 때도, 후회할 때도, 살기 싫을 때도 위아래로 떨리는 눈꺼풀 안쪽 어둠 사이로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똑바로 보면 모두를 똑바로 봐야 하니까요. 걔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지경이라는 캐릭터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책을 반납하지 않고 졸업까지 안 하는 상태까지 간 이 상황이요. 그리고 이 구지경이랑 남편이 바람이 난 걸 알게 된 규는 당연히 구지경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저는 규를 한번 골라 잡아보겠습니다. 전 당연히 구지경한테 규가 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구지경한테 나가라고 한다든지 규가 나가든지 뭐 이런 결말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결국에 규는 구지경한테 너도 나오고 나도 나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 어떤 불륜이라든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들 사이에서 피해보지 않는 남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건 결국 김인 거죠. 김이 피해보지 않고 지나갈 것이니까 만약에 여자 둘이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결국 둘은 화해를 하고 이 모임에서 괴롭히려고 하는 건 결국 김이 되는 거죠. 이 풍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김이 두 여자가 화해를 함으로써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결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규라는 인물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도 규도 계속 이 모임에서 함께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아이가 이 둘의 그 보미나래와 또 다른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영화 모임에 둘이 같이 갔던 거예요. 김이랑 규가. 그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영화를 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좀 놀아주는 뭐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고 간 거겠죠. 근데 김도 규도 서로 양보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영화는 19금이고 단순히 19금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잔인한 영화인 거예요. 마치 미드소마처럼 되게 잔인한 그런 영화였는데 김도 규도 서로 양보를 하나도 안 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거기 앉혀놓고 같이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는 상황 그 자체를.
자기는 남편에 비해서 훨씬 모임도 적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그 돌봄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운 남편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막 애들이 토까지 하게 되고 거기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 아동학대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오가기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규는 이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아이들을 자기가 맡아서 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인 거죠. 규가 그 구지경한테 찾아가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너네 둘이 바람필 때 그 남편이 나를 뭐라고 불렀어? 라는 걸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도 진짜 궁금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남편이 바람핀 여자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을까? 라는 게 좀 궁금할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와이프로라고 나를 불렀을 리가 없지. 남편이라면 자신을 결코 와이프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운동권 남자들은 아내를 그 친구라고 부르니까. 아내를 그 친구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동지의 대체어로서의 그 친구. 그렇게 부르는 한 자신은 아직 젊고 아직 투사니까. 그 친구 예전엔 정말 멋졌죠. 결기가 있었다고나 할까? 나는 존경할 수 있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나 역시 애엄마가 돼 그럴까요? 이젠 관점이 쥐똥만큼 좁아졌죠. 쥐똥만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운동권 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단어는 이것도 아까 하긴 하는 남자처럼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여자를, 자기 아내를 그 친구라고 부르는 마음이 자기 자신은 계속 높이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친구라고 부름으로써 자기 자신은 계속 높여두면서 아내를 더 낮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발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오묘한 지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그 친구라는 대목에서 느껴지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중 작가 초롱, 그러니까 이 책의 표제 작품인데요. 저는 이 책이 정말 잘 만들어진 소설이다, 대단한 소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문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학평을 받고 소설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해 온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던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문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소설입니다. 이중 작가 초롱에서의 이 제목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듯이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아무래도 초롱이 될 것 같은데, 이 초롱은 어디 나왔었던 인물이냐면 그 하긴 하는 남자에서 계속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의 친구의 딸들은 다 잘 되는데 내 딸은 안 된다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 중에 문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 문이라는 남자의 딸이 초롱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초롱은 얘가 중학교를 막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뭐 신춘문예 뭐 고등학생 땐가 당선이 되고 이러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좀 천재적인 학생 소설가, 문단에 들어왔던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롱이라는 인물이 좀 재밌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초롱이라는 인물이 등단을 하고 나서 곧바로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썼던 어떤 한 작품이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문단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리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소설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설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도 다 이 소설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단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소설과 또 다른 소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풍부한 장편 소설처럼 읽히기도 했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초롱이라는 사람이 결국 문단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그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 한마디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말이었는데 등단을 한 뒤에 작가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등단을 하기 전에 작품은 작품이 아니고 등단한 이후에 작품만 진짜 내 글, 진짜 글이 되는 건 되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라는 거를 수상소감인가 뭐 인터뷰인가 초롱이란 작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그냥 단순히 습작품에 불과했던 그 작품이 그것도 그럼 너 말에 따르면 너 작품이라는 거지? 등단 이후의 작품만 작품이라는 게 아니라 너 옛날 작품도 다 작품이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초롱을 깔 수 있는 용인의 말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된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가가 작품을 쓸 때 뭔가를 바라보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 인물을 바라보면서 쓸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썼을 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무슨 인물화처럼 똑같이 이 소설 안에 그려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바라보면서 쓰는 그 과정 안에서 소설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초롱뿐만 아니라 작가들은 바라본다라는 감각 안에서 안전하게 소설을 썼어요. 자, 소설을 썼는데 바라보는 초롱을 또 바라보는 독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롱이 뭘 바라보고 썼는지를 알 것 같은 독자들이겠죠. 혹은 그냥 마음대로 유추해버리는 독자들이거나 그럼 그 독자들로부터 초롱은 자유롭거나 안전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저 자유롭게 소설을 썼던 초롱이.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건 이 초롱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초롱초롱닷컴이라는 웹사이트였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게 만들어졌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 초롱초롱닷컴이라는 웹사이트는 뭐냐면 초롱이라는 가명, 필명을 쓰면서 계속 어떤 백일장이라든지 등단한 그걸로 신춘문예라든지 내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비평도 그렇고. 그래서 초롱이라는 이름으로 낸 작품들만 모아놓은 그 웹사이트가 초롱초롱 웹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롱초롱 웹사이트가 생긴 배경을 좀 보자라는 거죠. 아까 전에 초롱을 바라보는 독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작가로서. 근데 그 초롱이라는 이름, 필명을 쓰게 되면 작가들은 싹 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롱이라는 이름 뒤에. 그리고 그 초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다음에 독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초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런 지점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썼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일으켰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재미있는 캐릭터는 초롱이 이렇게 막 몰매를 맞기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셀프 고발남이라는 캐릭터가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자기가 셀프로 나서서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범인이. 그런데도 모든 이 성폭행 사건들에 나서서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셀프 고발남이 있었어요. 근데 초롱은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랑 되게 닮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초롱과 셀프 고발남의 특징을 좀 보자면 어떤 문제적인 사건, 문제적인 어떤 사회의 흐름 안에서 자기들이 다 그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경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겠어 라고 하는 경험. 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걸리겠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내 등에 짐고 가겠어. 이런 것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아까 전에 얘기를 좀 멈췄던 그 초롱이 자기의 대중으로부터 굉장히 난리 났던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중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던 그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 소설의 제목은 뭐였냐면 맞아. 이모님의 불탄 스웨터라는 소설이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는 명자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 가정주부처럼 이렇게 집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집의 어떤 비밀들을 늘 CCTV로 다 녹화를 해서 찍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집주인들한테 가서 나 이거 고발할 거야. 이만큼의 돈을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중심에는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그 수진이 자기 집에서 막 친구들 불러다가 완전 방탕하게 놀아버렸고 그걸 CCTV에 다 찍힌 다음에 명자한테 들킨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명자가 수진한테 내가 이거 유포할 테니까 돈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소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사람들은 명자를 수진이 죽인다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다. 근데 수진이 명자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소설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둘의 화해를 문제 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네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을 어떻게든 깔아뭉개려는 시도처럼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 소설은 초롱이 이 자기의 습작품을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 헤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습작품 을 본 사람들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랑 같이 문학 모임을 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너가 썼어? 너가 썼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데 자기가 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한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가게 됐던 사람이 그 문학 모임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문학 선생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설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선생님이 이 소설을 유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유포를 했다라는 게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유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 자기도 과거에 그랬었던 일이 있었다. 자기도 어떤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죽이러 왔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소설이 대공분실이라는 소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공분실이라는 소설은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의 어떤 고문을 당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의 펍이 나오는 소설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읽은 어떤 그 선생님이랑 그 막역하게 지냈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 대공분실하고 물론 그 대공분실 고문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쓴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뭐였냐면 제3의 원이라는 단어였어요. 제3의 원. 이건 이 소설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빙글빙글 맴도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소설을 쓰다 보면 내가 미처 이 사람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딱 봤을 때 그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만 보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거짓말에 대해 쓰면 이 막 떠오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 묻어날 텐데,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날 죽이거나 날 고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3의 원은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계속해서 소설 속에서 맴도는 어떤 인물의 냄새가 자꾸 나는데 그 사람이 나라는 확신은 안 드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 소설은 뭐 하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소설을 읽고 어떤 교훈을 얻어라, 어떤 생각을 해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딱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뭐 이를테면 문학은 자유로워야만 해. 문학은 어떤 억압으로부터 혹은 사회적 올바름만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서 점까지 찍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도 전반적으로 독자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야, 너 이거 맞아?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소설가 자체도 방점을 찍는 대신에 계속 그냥 독자들한테 물어봐주는,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좀 생각을 열어주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소설이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소설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또 연결관계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뭐였죠? 이모님의 불탄 스웨터. 그 불탄 스웨터에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수진이라는 캐릭터였잖아요. 그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두 편의 소설이 또 전개가 되거든요. 첫 번째 소설은 여자가 지하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은 티나지 않는 밤. 이렇게 두 편의 소설이 다 주인공이 그 수진이 자란 뒤의 이야기로 보이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게 되게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해서 뭘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여자가 지하철 때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여자가 지하철 때는 전반적으로 뭐 어떤 소설이었냐면,
지하철에 탄 뒤에 얼굴들이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갈라서 얼굴을 만들고 또 갈라서 얼굴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 얼굴 하나가 여러 개의 얼굴이 되면서 그 얼굴들이 결국에 정찰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 지하철부터 9-1번까지를 쭉 얼굴들이 싹 하고 퍼지면서 어떤 지하철 그 칸이 가장 안전한가를 계속해서 막 탐험해 나가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냥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이 정찰병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저는 한편 또 말이 된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게 사실 지하철에 탔을 때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를 느낄 때가 좀 있잖아요. 되게 사소하게라도 뭔가 막 싸움이 났다라거나 내 옆자리에 너무 술에 많이 취한 어떤 남자가 탔다거나 누가 봐도 몸에 이상한 걸 품고 있는 사람이 내 옆자리에 있다거나 이럴 때 너무 큰 공포감을 느끼고 계속 다른 칸으로 전전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랑 이 수진이 지하철 하는 이 모습이랑 되게 닮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은 조금 좀 실험적인 방식으로 쓰인 소설이라서 되게 결국에 하는 말은 이거예요. 팩트를 바를 때 지하철에서 팩트를 바를 때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조금 나를 안 이롭게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폭탄을 들고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지금 마스크를 안 썼는데 누가 마스크를 좀 써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화를 낼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든 둥글둥글 굴려서 하는 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셨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마스크를 안 쓴 게 눈에 다 보이지만 마스크를 혹시 안 쓰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말을 둥글둥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장면들이 근데 이 마지막 문장에서 되게 놀라웠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획으로 엮어주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을 뿐이고 20분이 흘러 있었을 뿐이다. 집을 나온 뒤에 그 문장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상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굴을 여러 개로 만든다거나 내가 막 진짜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퀘스트를 처리하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일상적인 불안한 일상에서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 소설 한 편에 그 20분 동안 지하철 하는 어떤 수진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보여준 지점이 너무 놀라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북토크에서 얘기를 하셨던 이미상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본인도 불안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불안이 소설이 요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좀 놀라웠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 소설 안에 소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이미상 작가님의 소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여러 개가 막 합쳐져 있는 것 같은 게 이미상 작가님의 특징이었는데 실제로 이미상 작가님은 소설을 여러 개를 실제로 하나로 합치는 작업들을 조금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3편의 소설을 썼으면 그 소설 한 편을 죽이고 그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만 뽑아와서 이걸 한 편으로 엮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지점들이 놀라웠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자가 지하철 할 때를 이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게 다른 소설이었을 것 같고 이게 다른 소설이었을 것 같고 이게 다른 한 편의 소설이었을 것 같아 라는 게 되게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의 수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티나지 않는 밤이라는 소설인데요. 티나지 않는 밤에는 수진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나오는데 수진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수지는 낮에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맨날 몰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근데 아마도 이 수진이 소설을 쓰는 작업은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남자친구가 잠에 든 뒤에 굉장히 몰래 사부작 나가서 혼자만의 일처럼 이 소설을 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티나지 않는 밤이라는 제목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티나지 않는 밤이라는 제목에 또 걸맞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출판사 K라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소설을 막 투고를 하잖아요. 출판사 K에다가. 그럼 그 사람은 받은 소설들을 하나하나 읽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적어주는 거예요. 넌 이게 너무 별로고, 너는 뭐, 제목은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되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편집자의 메일을 이 수진이라는 캐릭터도 받게 되는 거죠. 자기도 투고를 많이 했으니까. 투고를 할 때마다 받은 그 편집자의 그 문장들이 이 소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드체, 그리고 기울인 볼드체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좋은 부사람 힘주지 않은 스핀으로 크게 꺾이는 변화구 같은 것, 이렇게 그냥 아무 연관성이 없는 작품 장면에서 갑자기 이 문장이 딱 등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마치 수진이라는 캐릭터랑 그다음에 티나지 않는 밤이라는 문장에 걸맞는 이 출판사의 편집자랑 계속 교묘하게 얽히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이 티나지 않는 밤을 같이 직조해 나가는 두 여성의 모습이 보였고, 티나지 않게 하는 두 여성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티나게 어떤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 병원의 원장인데, 이 수진이 일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와서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든요. 그 일을 그냥 갑자기 이상하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티나게. 그래서 그 행동은 되게 뭐랄까요, 총을 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행동은. 이 원장이 하는 행동들은 진짜 계속해서 여성 혐오적인 시선으로 여성을 깔아 뭉개는 짓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회식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수진이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 사실은 소설 써요. 밤마다 몰래 소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고개를 휙 돌리고 아무 말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 말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너무 싫은 무언가로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듯이 이런 문장 표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는 여자들이 뭘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밤에 티나지 않게 뭘 계속해서 이뤄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너무 한심하고 싫은 거죠. 뭐 이런 일련의 장면들에서 이 원장이라는 캐릭터가 상정하는 그런 사회의 풍조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티나지 않는 밤은 이런 정도의 글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여기까지 수진이라는 캐릭터의 확장은 끝나게 됩니다. 진짜 수진이 3편에 다 등장을 했잖아요. 소설 3편에. 그래서 수진의 거대한 세계관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편 정도 소설 얘기를 더 끝내고 이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소설은 역시나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건 젊은 작가상 수상을 하기도 했던 소설이죠. 이 소설은 되게 위대하다라는 정도의 수식어를 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었어요. 먼저 여기에서 주인공, 자기 목소리를 내는 화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목경이라는 캐릭터고, 그 목경의 언니가 무경이에요. 그리고 목경과 무경을 데리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캐릭터가 모래고모이고요. 왜 고모가 이름이 모래고모냐면 보리 뭐 이렇게 하는 게임 있잖아요. 쌀 다음에 보리가 작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모래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집안, 이 가정 안에서 쌀도 안 되고 보리도 안 되고 모래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별거 아니고 사소했던 존재였다? 막 이런 이유로 모래라는 이름을 자기한테 붙여서 썼었고, 그래서 이 고모와 목경과 무경이 같이 모험 같은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고모가 소중하게 아끼는 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총이 추추라는 총이었고, 그 추추를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총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멧돼지를 잡을 수도 없고 뭘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옆에서 막 불을 피우고 있던 빨간 셔츠의 뭐 남자 2명이 있는 곳으로 목경과 무경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은 계속해서 고모를 모욕적으로 대우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모욕적으로 대우를 하게 되는데, 그 모욕적인 대우 앞에서 고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고모가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묵묵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겠죠? 총을 찾으러 갈 수도 있었겠고,
어떻게든 멧돼지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수도 있었겠고, 혹은 추추를 찾아서 저 남자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고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끼보다 하기 싫은 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모는 그냥 그게 너무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남자들을 죽이는 일, 남자들한테 한마디를 하는 일,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산에서 얼어 죽을 수 있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멧돼지들의 송곳니에 치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으니까 말 그대로 발을 움직여 갈 수는 있으니까 고모는 몇 번이나 조카들과 모닥불가를 박차고 나와 숲을 헤매는 상상을 했다.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 일, 실은 너무 두려운 일, 왜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 사람에게 더욱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일까? 무경은 고모의 그 일을 해주었다. 고모는 무경이 그 일을 해주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 그것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어떤 한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액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의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오는 그 액자 바깥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고모와 그 무경의 모험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자꾸 자기 위에다가 짐을 막 올리는 거예요. 짐을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성처럼 쌓아 올리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몇 개의 짐을 옮겨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막 테스트하는 사람처럼 카페 안에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되고 더 이상은 비닐봉지를 쓰면 안 되고 나는 그냥 내 몸 하나를 이용해서 열심히 이것들을 다 옮길 거야. 이러면서 막 차곡차곡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쌓아 올리다가 그게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여자가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 이 소설을 다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작업이 꼭 이런 일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어떤 소설의 장면들이랄지 이야기들이랄지 순간들을 막 수집을 해서 올려요. 쌓아 올려. 올라가. 나 할 수 있어.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할 수 있어. 막 올라가다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나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혹은 실패하는 순간 이 이야기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면 독자들은 다 알아보잖아요. 이 소설에 이 소스가 있었구나. 아, 이 이야기 하려는 거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침범하면서 알아버리잖아요. 왜냐면 다 늘어뜨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마치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할 수 있지만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 일?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 그게 마치 이야기를 직조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의 문장에 걸맞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목경과 무경과 그다음에 고모가 같이 사우나에 간 거예요. 사우나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꾸 코를 풀어서 거기 사우나 그 욕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걸 계속 넣어서 막 콧물이 둥둥 떠다니니까 목경도 그렇고 다른 사우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경과 고모, 모래고모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야. 근데 그 죽어도 하기 싫은 일, 그걸 너무너무 지키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그 둘의 모습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소설집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어떤 키워드도 꼭 그런 것 같다?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보면은 그 친구, 그 소설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영화를 그냥 보여주잖아요. 내가 남편 대신 바깥으로 나가서 이 영화 모임에서 박차고 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인 거죠. 그 장면은. 그리고 이중 작가 초롱에서 초롱이랑 셀프 고발남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지. 아니라고 열심히 항변할 수 있지. 그렇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게 되죠. 뭔가 이런 장면들이 이런 캐릭터들의 모습에서 하기가 너무 싫어서 수치심을 오히려 안겨주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는. 그래서 평론 부분도 이 소설책의 엄청난 묘미거든요. 평론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이 문장을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문학은 현실을 뒤따라가며 올바르게 반영하고 재현하는 기록물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재맥락화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보지 못했던 빛과 어둠을 찾아내며 다가올 미래의 가능태를 그려낸다. 이미 합의된 가치관을 지지하는 안전한 재현만이 문학일 수는 없다. 시대를 이끌어온 모든 예술은 당대에 이미 불어냈다. 소설이 지닌 힘이란 바로 이런 문학적 상상력, 발칙하고 도발적이며 독자들을 불편하고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음으로써 그 누구보다 동시대 속에서 살아내게끔 추동하는 힘이다. 혁명하는 힘이다. 그러면서 문학은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평론인데, 맞아. 진짜 이미상 소설가의 평론에서만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상 작가의 말도 정말 좋은데 이 문장을 그 북토크에서도 읽어주셔서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영상 맞춰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내 소설을 시간 내어 읽어준 독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 아껴둔 말이 있다. 단편소설의 핵심을 설명하는 조지 손더스의 압축은 예의이자 친밀감의 한 형태이다 라는 말이다. 이 책에 담긴 8편의 소설을 쓰며 단편소설이란 미술시간의 접이식 물통 같다고 생각했다. 쓰는 사람은 마음에 품은 긴 이야기를 짜부라뜨려 압축한 소설로 건네고 읽은 사람은 그 소설을 펼쳐 가려져 있던 주름의 이야기를 읽는다. 아니 주름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놓는다. 함께 아코디언을 접고 펼치며 노래하는 친근한 공간을 상상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진짜 너무 인상적인 이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읽고 이런 감상했어요.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아마 영상이 올라갔으면 1월이 지나 있지 않을까? 아니다. 2023년이 아무튼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미상 작가의 신작을 함께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저는 책 먹는 버섯이었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